안녕하십니까. 우리 통일부 서전 패널 세 번째 종합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광복 80년 통일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참가자분들을 소개해드려야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막강한 패널을 모시고 세션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맨 오른쪽에 우리 신범철 박사님, 국방위원회에도 계셨고 외교부에서 정책기획관을 국장을 하시고 또 국방부장 차관도 하시고 지금은 세종연구소에 속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교, 통일, 국방 전지전능한 분을 모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은희 교수님, 박은희 여자대 교수님이신데 국정학교 회장을 지내셨죠. 23년인가요? 네. 23년에 회장을 지내셨고, 우리 이상진 박사님, 지금 우리 통일연구원을 업고 계시죠? 안 계시면 통일연구원이 무너진다. 우리 한국의 최고의 통일 문제 전문가로 실장님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는 최하진 교수님도 우리 양대학회인 흥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내셨는데 마찬가지 23년이셨던가요? 그러니까 양대학회 회장님, 차관님을 모시고 실장을 모시고 이렇게 패널을 만들게 돼서 정말 부담도 있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은 이 패널 제목을 제가 처음 받고 광복 80년 통일을 다시 생각하다 할 때 약간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통일 80년이 동시에 분단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복 80년이 동시에 분단 80년이니까 차라리 분단 80년 통일을 다시 생각하다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역시 집행부에서 이름을 잘 붙이셨다. 어떤 분들은 통일일 때까지는 광복된 게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광복이야말로 제2의 통일이야말로 제2의 광복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이름을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과 광복과 분단이 같이 왔다는 것, 이것이 통일을 다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기쁨, 아픔을 다시 하는 생각 세션입니다. 저희들이 한 100분을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한 4개 주제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4개 주제로 나누어서 한 20분씩 토론을 하고 플로어에서 질문 좀 받고 해서 좀 재밌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좀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오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저도 국정책 회장을 지냈습니다만 정치학계 국정학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김근식 교수님일 거예요, 그죠? 이분이 한 20년 전, 30년 전 한때 우리 DJ의 남북 그 햇볕 정책 한 다음에 한참 잘 나갈 때 우리를 만났더니 옆에서 월천 선생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선배님 나도 호가 없는데 친구가 벌써 호가 생겼나 그랬더니 호가 월천이 하더니 무슨 때 달월자다 하늘천자인가 그랬더니 그래가 달월은 맞는데 일천천자래. 왜 일천천자더니 한 달에 1,000,000원씩 번다고요. 아니 무슨 죄로 1,000,000원을 버냐 그랬더니 그렇게 방송 출연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방송 출연을 많이 해도 어떻게 1,000,000원을 버냐. 저도 가끔 이제 YT 같은 데 가보면 15만 원씩 줘요. 15만 원씩 받아가지고 1,000,000원을. 근데 있더라고. 예능을 가면 아니에요. 15만이 아니라 몇 배를 더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급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어려운 주제지만 좀 가볍게 예능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액수 적지 마세요. 출연료 더 줄 줄 몰라요, 예능으로 하면. 농담이고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통일이라는 게 너무 의미가 다양해지지 않았냐. 80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저도 가끔 그야말로 월천은 절대 아니고 월 1회 정도로 남북관계를 문제로 TV를 나갔더니 그거를 본 우리 집안에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어떤 모임에 갔더니 나를 잡더니 아이고 김 박사 잘 만났다 그러더니, 김 박사 거기 나와가지고 통일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통일하면 우리는 독일도 아니고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해요. 우리나라 노래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그러지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 죽이는 통일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 입장에 우리 또 뭐 남남 갈등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좌우, 진보, 보수. 근데 사실 그 오리진이 그 시작이 바로 그 남남 갈등입니다. 북한을 둘러싸고 좌우가 알려져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 그래도 최고 전문의 모셨으니까 그걸 한번 통합하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첫째 질문은 통일이란 땡땡갱이를 한다 이렇게 한 문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다음은 제가 관여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답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통일은요 우리 집 고양이입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 기르는데 한 놈은 별이고 한 놈은 알이에요. 저는 사실 고양이는 잘 모르고 강아지를 기르기 좋아하거든요. 강아지 정말 잘 따르잖아요. 불러도 막 안기고 깡총 뜨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강아지는 주인을 주인으로 아는데 고양이는 주인을 주인으로 안 하나요? 고양이는 주인을 집사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러도 안 와, 이놈들 절대. 별이는 이렇게 안아주면 안 꼈다가 한 2초만 지나면 막 살겨 도망가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쩌다 지가 배고프면 오더라고. 와가지고 엥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외쳐도 원해도 안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고양이처럼 전혀 부르지 않았는데 제대로 즐거워가지고 얼떠돼 있는 그런 식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일을 마치 고양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별이고 우리 다른 고양이는 알입니다. 알이는 더 그래요. 저는 지금도 한 번도 우리 알이를 10년 넘게 키웠거든요. 안아본 적이 없어요. 절대 제 곁에 안 와요. 저는 요새 통일을 보면서 20년 전에는 통일이 별이 같았다 그러면 이게 갈수록 아리처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가슴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서두를 띄고 일단 저 맨 오른쪽에 우리 신범철 박사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범철입니다. 사실 박인희 교수님께서 더 먼저 하셔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교수님께서 통일은 땡땡땡이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사실. 그래서 저는 통일은 정상화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재밌게 설명을 드리려고 부연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제가 1995년에 국방연구원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석사를 마친 이쪽 정치외교, 뭐 국제법 이런 거 하는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기관은요, 연구기관은 제가 국방연구원한테 죄송하지만 국방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이었어요. 통일연구원. 그 당시에는 독일 통일이 있었고 그래서 학계에서 엄청나게 통일에 대한 북한 연구에 대한 열정이 올랐고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북한학과를 막 설치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통일연구원에서는 정말 주옥과 같은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를 딱 받고 보니까 광복도 벌써 80주년이 된 거고 그럼 역으로 뭡니까? 분단 80주년이라는 거죠. 통일을 다시 생각하다가 주제인데 통일과 관련해서는 점점 잊혀지는 목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북한에서는 두 개의 분단 국가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내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갈수록 통일에 대한 열정은 식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은 무엇이냐?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붙인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면 물론 뭐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뭐 셋으로 나눠졌던 적도 있고 지금 한반도를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적도 있고 또는 만주까지 우리가 다 차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국가가 한반도에 위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향유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통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다음 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통일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냄으로써 통일이 가능한 거지, 통일이 어렵다고 통일을 포기한다거나 남북관계가 대치됐다고 해서 북한을 적대시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고로 갇혀 있다 보면은 통일은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왔을 때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선배님 곽태환 교수님을 비롯한 분들께서 뭐 그간 많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고, 또 이 세션에 통일부가 후원을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이렇게 정부 부처 차원에서 국민들께 통일의 필요성을 더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통일의 기운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토의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치학계의 정성화 박사님이라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계셨죠? 오케이. 우리 박인희 교수한테 썰렁한 말은 정말 못 참아. 네, 소개받은 이화여대 재직 중인 박인휘입니다. 세 개, 네 개 정도의 질문에 답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조금 가볍게 사회자님 말씀처럼 통일은 뭐다 이렇게 정의하는 생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의 말씀처럼 남북한 사이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은 48년이지만 45년 8월과 9월에 각각 구소련과 미군의 한반도 진출이 있었으니 분단이 80년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아닌 표현입니다. 냉전과 탈냉전기를 모두 거치면서 80년 동안 다양한 대북 정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뭐 의미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이룬 것은 아니니,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통일 정책은 뭐 좀 과감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뭐 박정희 시기에 7.4 공동성명도 있었고 6.23 선언도 뭐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다들 뭐 연배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선건설 후 통일, 뭐 선건설 후 평화 이런 주장이 지배적이었으니 통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나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고 해서,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동안의 통일 정책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었나라고 뭐 감히 판단을 내려봅니다. 근데 냉전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구상한 거의 모든 통일적 노력은 남한의 대한민국의 절대적 우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죠. 뭐 보수 정부가 주도했던 뭐 일명 원칙론적 대북 정책, 보수 정부가 주도했던 비교적 강압적 정책이건, 혹은 진보 정부가 주도했던 햇볕 정책이건, 혹은 화해협력적 정책이건 모두가 북한을 상대로 압도적인 국력을 가진 한국이 통일을 주도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일은 뭐 옳든 틀리든 북한 정권의 몰락이라는 생각이 아마 내부적으로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은 국가 안보보다는 리더십 안보, 레짐 안보가 더 우위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6.15 공동성명 같은 데에서는 남북한 사이 현실적으로 평화로운 공존 단계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지난 한 30여 년 동안의 탈냉전 시대를 돌이켜 보면은 통일은 북한에게는 아마 남한으로의 흡수, 혹은 북한에게는 통일은
레짐의 붕괴, 몰락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에 대한 북한의 마음속 거부가 진심 어린 거부가 핵 무력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적대적 국가론과 같은 뭐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이런 것들의 배경에는 겉으로는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통일에 대한 불안감, 거부, 뭐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뭐 노력 이런 거라고 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통일은 북한이 통일을 대하는 입장하고는 사뭇 달랐죠. 북한이 내부적으로 통일은 붕괴와 같은 이런 불안감이었다면은 우리에게 있어 기억하시는 것만 한번 제가 몇 개 거론해 볼까요?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핵 개방 3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박근혜 정부 때 통일 대박, 또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일은 우리에게 어떤 민족적 당위성 뭐 이런 것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고갈되어가는 성장 동력의 확보, 제가 생각하기에 또 북한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뭐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 활동, 뭐 중국 동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거대한 한민족 경제 공동체, 이렇게 남한에게 대한민국의 통일은 생명의 확장이자 생명의 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통일은 북한에게는 생존의 중단이자 통일은 대한민국에게는 생존의 연장은 물론이고 생존의 확장이라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중적 의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통일은 두 번째 해석은 다르지만 첫 번째 의미에서 통일은 어쨌든 생존이다. 뭐 생존을 거부하는 북한이건 생존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통일을 거부하는 북한이든 아니면은 한국의 더 이렇게 찬란한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한국의 뭐 데피니션이건 통일은 생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기회의 생존이든 위협의 생존이든 두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선 흥미로운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통일은 뭐 땡땡이다라는 것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뭐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라 최순실의 워딩이다. 그래서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자괴감을 많이. 나중에 또 나온 얘기는 또 사실은 최순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이 질문을 받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별로 생각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른 제가 아는 다른 정치학 교수님이 자주 쓰시던 정치의 데피니션을 저희가 이제 보통 정치학 교과에서는 가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분은 이 샤슈나이더가 세미 서버렌 피플에서 얘기했던 유명한 권투 경기의 비유를 써서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통일 관계에서도 사실 통일이라기보다는 남북 관계 혹은 통일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할 것 같은데 통일은 권투시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투시합이라는 것은 샤슈나이더 얘기할 때는 이제 사적인 갈등이 어쩌긴 공적인 갈등이 아레나로 올라와서 결정이 되는 것을 비유할 때 두 사람이 이제 권투시합을 하는 거죠. 근데 권투시합이 결정되는 것은 두 사람만 싸운 것이 아니라 권투시합을 하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스펙테이터들이 모이게 되고 스펙테이터들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원도 하고 때로는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맞기도 하고 이것이 이 싸움이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집단의 갈등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뭐 의사와 약사의 갈등이 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적인 갈등이었다가 이 사적인 갈등이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뭐 피티션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하면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라지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끌어올렸는가, 끌어모았는가에 따라서 그 갈등이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중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가끔 이제 학교에서 제가 통일에 대해서 학생들 통일에 대한 논의가 남북 간에 어떤 식으로 이 담론이 오랫동안 형성되는가를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통일 굉장히 지겨운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수십 년 동안 통일을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통일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인데 사실 그 과정을 잘 보다 보면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과정이고 서로 정말 권투 시합처럼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제압을 날리면서 스탠스를 바뀌고 언제는 남한이 한 주장을 북한이 그대로 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권투 시합의 과정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는 샤슈나이더가 묘사한 것처럼 남한과 북한만이 홀로 외롭게 권투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을 끌어들이고 최근에 얘기를 들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 특히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어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지 이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 자체가 이게 한반도의 문제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핵이 남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북한의 핵 문제, 통일,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제 여론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걸 위해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링 밖의 스펙테이터들을 모으고 자신의 요즘 말하면 팬덤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반도의 문제가 남한과 북한만의 어떤 이 잽을 교환하는 거기서 끝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결국은 국내 정치가 정치의 장으로 올라가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어느 쪽이 좀 더 국제사회의 공감을 많이 얻고 더 많은 스펙테이터를 모르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을 할 때 저희가 남북한이 자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합의를 했죠. 통일을 할 때는 우리끼리만 하자.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건 저는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한국의 특히 19세기 말부터 역사를 보면 한반도에 어떤 외세가 개입했을 때 저희한테 좋은 일이 별로 없었죠. 항상 외세가 개입할 때마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자제의 원칙을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때 합의한 것은 그런 역사적인 반성이 북한도 남한도 공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이든 평화든 협력이든 공존이든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끼리의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만 해결될 가능성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국을 설득하고 그들과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에 다다라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통일은 권투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재밌는 권투 경기네요. 저 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관중까지 같이 하는. 이게 좀 이따 다시 주제할 주제이긴 한데 일단 우리 최하진 교수님. 네. 예. 저도 이제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처음에 광복하고 통일하고 연결시키는데 조금 이제 힘들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2023년도에 그 정전 체제하고 이제 통일 분단의 극복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거기에 좀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광복하고 통일을 연결시켰을 때 선뜻 이제 그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광복이 되면서 사실은 민족 그 통일 근대 국가가 이제 출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한반도에서 그 미군과 그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런 민족 통일 국가로서의 어떤 그 출현이 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광복이 정말 분단에 단초를 제공했구나. 그리고 광복이 아직 미완의 그 광복이었구나 하는 거를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따라서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통일 문제를 재조명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근데 제가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사실 통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아직 공동의 정의도 없고 저 혼자 또 정의를 내리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는 그냥 좀 통일의 초기 단계, 남북 관계의 개선에 좀 측면을 맞추고 또 이제 그
이상신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이 사실은 뭐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국제적인 환경도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남한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단선적인 입장에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광복 이후에 이제 한반도에서는 48년에 그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한국 전쟁이 이제 정전 체제로 이제 전환되면서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후부터 그 통일은 국가적 민족적 이제 목표와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후 각 역대 정부들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통일 및 대북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좀 보수 정권은 좀 아무래도 좀 적대적인 관계를 많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좀 진보 정부는 조금 더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이제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서로 이제 엇갈리게 자꾸 됨으로써 사실은 남북 관계는 사실은 다른 국가의 목표인 민주화나 또 산업화에 비해서 사실은 그 분단 체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도리어 남북 관계가 전혀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그 목표 달성으로서는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초기 단계에서 성과도 없이 유지되지 못하고 국내 상황과 또 정권의 변화로 좌초 또는 악화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앞으로도 통일은 저는 땡땡 먼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 길이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옆에서 이상진 교수님께서 스포츠에 비유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한번 욕심을 내서 스포츠에 비유해봤는데 저는 개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행위자들이 사실은 이제 바꾸어서 이제 그 경기에 임해야 되고 또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협력이 중요하고 그 행위자 그 선수들마다의 협력이 중요하고 그 성과는 마지막에 다 같이 이제 그 보상을 받는다,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먼 길이라고 했을 땐 저는 그게 멀지만 길이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개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따라서 이 통일이 먼 길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그 목표 달성보다는 프로세스,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는 사실은 단기적인 성과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역사와 그 특수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공공재 창출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부 간의 차이, 정파적인 그리고 국민 인식의 차이 그리고 국제적 환경과 각국의 입장과 이익의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모범 답안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뻘쭘해져 버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통일의 개념 정의하고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제가 이제 세 분께 질문드렸던 게 세 가지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해보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 차원. 저는 학부를 외교학과로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다 통일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외교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분단국가가 통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통일 문제를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제정치가 정말 다이내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새는 제가 나름대로 국제정치학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책만 진도가 안 나면 다행인데 수업을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요.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시점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통일 문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또 정세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별도의 도인에 의해서 통일의 과정이 전개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 국제정치,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바로 문제를 던져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 차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사실은 그 통일은 결국 남북의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북한이 무슨 적대적 이익과로 온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애초에 통일연구원이 저 곽현 선생님 저 통일연구원 원장실에 하셨지만 앞에 계시는데 시작은 민족통일연구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족통 그걸 부르었었는데 그거 왜 민족통일입니까? 했더니 민족통일이라는 건 영원한 프로젝트가 아니냐. 국도 통일이 돼도 통일연구원이 영원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민족성을 부인하려는 시점에서 통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은 그것이 어떤 앞으로 통일 정치에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국내 정치적 문제인데 아까 우리 최하진 교수님이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이 계주 우리 400계주 뭐 4살이 뛴다 그러면 계주라는 게 오면 다 같이 금메달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권이죠.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관계 잘 되면 이건 다 내공이고 앞에서 못한 걸 내가 달렸다. 계주는데 앞에서 뒤떨어진 걸 내가 따라잡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일 같은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는 국내 통합적인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현상 그것이 잘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민이 생각을 바꾸면 정치권을 바꿀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 교수님께서 그런 점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우리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 나중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서 담론을 바꾸면 정치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그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적 차원으로 가는데 역시 그 문제는 우리 국정책 회장을 지내신 박인희 교수가 말문을 열어주시고 조금 짧게 합시다. 이제 한 4분으로 된다. 알겠습니다. 네. 한반도 분단, 뭐 남북 대결의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평소 국제적 요소라고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분단 남북한 사이의 분단 구조가 생겨나고 고착화되고 그것이 남북한 사회 내부에서 구조화되고 이 모든 과정에는 국제정치적 환경, 국제정치적 차원의 요소가 전 제일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 학자들이 예전에는 뭐 주변 관계가 어때야지 통일의 환경에 더 유리하다, 특히 미중 관계가 어때야 된다,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디커플링과 디리스크가 공존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뭐 한반도에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따지는 게 단견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정치적 요소가 매우 그 지배적이었던 한국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에서 분단이 되었던 독일과 베트남은 통일을 이뤘어요. 어쨌든 베트남은 뭐 비용을 많이 치렀지만 베트남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뭐 그거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존중하는 거죠. 아주 그냥 냉전의 한가운데 강력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아주 또 다른 더 강력한 민족주의를 극복을 한 사례고요. 베트남식의 통일을 이뤘고 독일은 또 냉전 종식이라는 이런 질서의 변화기를 국제정치 환경을 너무나 잘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레토릭으로 얘기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중요하다, 미중을 잘 다뤄야 된다 말은 우리가 레토릭으로 항상 하지만 통일을 위한 노력 중에서 국제정치적 이런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와 우리가 지혜가 있었을까? 저는 항상 뭐 반성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조금 배경과 내용은 다르지만 1871년에 독일이 통일을 할 때 독일이 수십 개의 연방 독일을 쓰는 국가들 사이의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북부의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소위 그 소통일 클라인 도이칠란트 주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카톨릭의 영향하에 있었던 남부 독일까지 포함하는 독일을 주장한 그로스 도이칠란트가 있는데 그거는 독일 내부 연방 국가들 사이에서의 경쟁도 중요한 요소있지만 어쨌든 독일의 통일이 근대적 통일이 유럽의 안정과 평화에 어떤 영향을 상호 의존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교사에서 뭐 현대사에서 점원 퀘스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사회자님 말씀처럼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와 동북아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크게 끼친 요소이니 코리안 퀘스천이라는 문제를 잘 만들어서
어쨌든 지역 안에서 계속 저는 어젠다 세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반도 통일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어젠다 세팅을 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추진했던,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일 외교, 통일 공공 외교 그 효과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아주 전반적인 점검을, 효과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제거해 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반도 통일 국가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의 충돌을 완충해 준다는 그런 정체성을 표현해야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문화적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한반도의 하나의 통일 정부이지만 주변국의 내부 문제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국제정치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 관계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통일 정부는, 그런 저는 국제정치적 메시지도 강력하게 발신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가장 최우선 문제로 삼는다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통일 공공 외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정치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레토릭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우리 이상신 박사님이 통일을 권투 경기라고 하시면서 아주 특이해가지고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도까지도 뛰어든다. 이 관중이라는 게 그나마 룰 베이스를 잘 따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자칫 훌리간이 돼버리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통일 남북한의 선수라 그러면 주변 상황이라든가 세계사회, 국제사회가 관중인데 지금 거의 훌리건 수준이란 말이죠. 그죠? 거기에서 훌리건 속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승부를 내고 혹은 아름다운 승부를 낼 수 있었지, 그 비결을 우리 이상철 박사님께서 무제작이 하신 만큼 풀어주십시오. 그걸 제가 알면 여기서 이러겠습니까? 제가 뭘 써놓은 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왕 처음부터 이제 비유를 드셨으니까 다시 한번 비유를 좀 써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 종종 많이 얘기하는 게 영화 얘기를 좀 하는데, 왕과 나라는 영화를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율브린나 데보라 카 보면 전혀 알지 못해. 저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경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영화가 매우 코미디죠. 코미디고 음악도 너무 좋고 아름다운 영화긴 합니다. 볼 때마다 분노하고 굉장히 슬퍼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는 역사적인 팩트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진실을 보여주죠. 19세기에 어떻게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가 되었는가, 그 식민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어야 되는가. 그 영화를 보면은 태국의 국왕이, 서구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도회를 열거든요. 무도회를 열고 자신들의 후궁에게 서양식 드레스를 입히고 월츠를 추게 만듭니다. 우리는 문명화된 나라다. 우리는 미개하지 않다. 당신들과 충분히 당신들에게 하나의 국가로,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어필을 합니다. 저는 한국과 북한이 이 점에서 지난 8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다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 세계에 어필을 한 거죠. 한국은 좀 더 성공적이었고 북한은 나름대로 우리를 건들면 다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도 우리는, 이게 심리학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인피리어리티 컴플렉스 같은 것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서구의 스탠다드에 도달했는가, 우리가 과연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서구의 식자들과 그 서구의 지주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했는가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통일연구원에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 한국을 외국에서 어떻게 보는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국제적 의의라는 것을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북한이 드디어 이 식민지 컴플렉스,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이제는 얻을 때가 됐다. 그런 그 바탕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접근해 간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매우 좀 모호하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최한진 교수님. 뭐 제가 이제 그 통일 문제를 좀 내부적으로만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통일 문제, 뭐 한반도 평화 문제는 사실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보면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북방 정책을 이제 실행한다던가 아니면 남북한 공동으로 유엔 가입 등으로 인해서 사실 한반도 문제가 한층 더 이제 국제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은 한반도에 더 엄청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중동에서의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구조의 변화, 정세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국에서의 국내 정치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너무나 이제 그 불안정성 플러스 이제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서 남북 관계, 이 통일의 노력은 사실 더 오늘날 점점 더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의 이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 군사 개입은 사실 트럼프 취임 당시에 정부 초기에 사실 기대되었던 어떤 국제 분쟁의 종결과 무력 사용의 최소화라는 기후를 뒤엎고, 또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또 어떤 좀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다 혼란 상태로 돌아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적인 위기가 일단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예의주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역사적으로 사실은 남북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남북 분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남북한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그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사실은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여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일촉즉발의 이제 국제정치적 위기 상황을 보면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통일이나 남북 문제, 남북 관계 개선이 국가의 어떤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남북 간 분쟁이나 북핵 그 개발 과정에서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본격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전면전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국제 분쟁의 심화나 무력 충돌의 확산과 같은 국제적 변수들이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주변 강대국에 대한 외교를 통하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통일 과정에서 또 통일 과정의 첫 단계로서 남북 관계의 개선과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 추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또 설득도 하고, 이러한 그 한반도의 평화가 사실은 동북아 지역을 넘어서 세계의 안보, 평화,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우리 정부가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우리 영국 맨날 하는 말로 last but not the least, 우리 신범철 박사님 예. 이 문제 마저 코멘트해 주십시오. 앞서 세 분의 교수님,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뭐 새롭게 더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최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사실 독일 통일을 보더라도 탈냉전이 없었으면 통일이 안 됐겠죠. 그런 맥락인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일이 정말 어려운 것이 냉전의 시기는 다 지났고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북한은 그 신냉전의 구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북중 관계 개선이라든가 최근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상당히 밀착돼 있고 거기에 만족해 할 수 있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서 대화로 끌고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까지 할 수 있느냐. 근데 국제 정치적인 흐름은 사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신냉전의 대결 주체는 과거 구냉전은 미소라면 지금은 미중으로 바뀐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 한반도가 그 양 접점, 그 갈등의 어떻게 보면은 핫스팟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구조적으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을 이루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앞서 우리 정부가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나름의 역할을 하고 통일을 지향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더더욱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냉전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탈냉전을 한번 돌아볼까요? 노태우 정부가 상당히 흐름을 잘 탔죠. 탈냉전의 흐름을 타면서 사실 남북 기본 합의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 북한 핵 개발로 인해서 봉착한 거고, 김영삼 정부 때는 사실은 탈냉전의 기운이 한국 쪽으로 상당히 쏠려서 약간 일방적인 정책을 했고, 그 당시에는 뭐 북한이 핵 개발하니까 대화 논의보다도 폭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개최할 수 있었는데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화기회는 사라졌죠. 그 과정에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다시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북한이 너무나 열세였기 때문에 대화에 소극적이었다고 봐요. 노무현 정부 때도 대화는 잘 이어졌지만 그 이후에 보수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은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대화가 막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흐름은 사실은 탈냉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딱 10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안문 광장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했어요. 보수적인 시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미국으로부터도 우려를 야기했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국을 잘 설득해서 북한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이 보수 정부였으면서도 그런 기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연 보수 진보 정부를 떠나서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이요, 우리의 통일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일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더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라는 것은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통일을 생각할 거예요. 통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생각하겠죠. 반대로 김정은, 뭐 북한 주민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김정은 체제의 핵심 세력이면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단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통일을 기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중장기적 목표로 세우고 그 대신에 남북이 이질감이 더 커지지 않고 동질감을 유지할 수 있는 각각의 협력 요인들을 잘 배치하고 그러한 협력을 낮은 단계에서라도 계속함으로써 통일의 동력, 그 모멘텀을 살려가는데 일단은 중점을 두자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질문이 국제적 의미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접근법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과 그 밖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 국가를 통해서 북한에 전해질 때 최소한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1차적으로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남과 북이 형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함께 동원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과 더해서 통일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역할이 제한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거 통일 외교는요, 또 외교부의 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대로의 포인트를 둬서 비핵화는 외교부가 추동하고, 그 밖에 통일 외교나 통일과 관련된 국제 협력은 통일부가 할 수 있든, 아니면 전적으로 외교부에 맡기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정부 내 협업 체계를 갖다가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러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보다 활성화돼야 된다. 왜? 지금 당장 남북이 만나기 어려울 때는요, 국제사회를 동원해야죠. 동원할 수 있는 나라 있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북한과 관계를 괜찮게 가져온 나라들이 있잖아요. 스웨덴 활용해야죠. 스위스 활용해야죠. 올해 뭐 제르마트 회의가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계속 북한을 불러서 했었거든요. 또 스페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는요, 세계 관광기구가 있고 북한이 그러한 스페인을 활용하고자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스페인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이탈리아가 통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지만 이탈리아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 식량기구가 있잖아요. 북한은 항상 식량난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세계 식량기구도 활용하려고 해요. 그런 각각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역량을 극대화할 때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중장기적인 통일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요, 남북관계는 너무 남북관계의 시각에서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량 극대화가 지금까지 부족했다. 그 점을 우리 통일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각각의 기구와 협력할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이 자리에서 각각의 이슈를 1시간씩 설명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협력의 아젠다들이 있으니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두 가지 편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국제정치학자로서 편견.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학과를 갔더니 통일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일은 그냥 외교 문제다라고 디폴트로 생각했는데 그게 편견이라는 거고, 둘째는 나이에 따른 편견.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제가 2002년 월드컵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시절인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그런데, 저는 2005년, 6년, 7년 세 번에 걸쳐가지고 금강산, 평양, 개성을 잠깐씩 갔다 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는 북한이 형제로 보이죠, 그죠? 그러다가 뭐 목함지뢰 사건 나고 막 천안함 사건 나고 그러면 이건 원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통일이라는 건 결국 남북한 간의 사업인데 제일 어려운 게 북한이 이중적 정체성이 있다. 한편은 적이고 한편은 동포다는 이중적이 있고, 그 사이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애증이 교차된 감정이 왔다 갔다. 옛날에 애증이 교차된 감정이라는 거를 한글로 써놓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지? 요새는 그냥 A야 딱 물으면 금방 나오는데 그때는 없어가지고 영어 전한테 막 물어봤더니 love hate relations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애증이 딱. 어쨌든 그런 love hate 애증이 교차된 감정이 있는 그 남북이, 북한이 요새 뭐 갈수록 점점 뭐라 그러나 점점 점점 딴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마치 이혼한 전처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 남북한 관계가. 근데 꼭 다른 남자가 생긴 사람 같이 막 행동하고 있고 러시아 갖고 와주고 막 그런 입장에서 남북 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북한 문제를, 통일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이 박사님이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주제래요. 시작해 주시죠.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예, 통일의 민족적의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저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민족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아웃데이트됐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을 대야 된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한국이 이미
5% 이상의 한국 인구가 외국에서 오신 그런 다민족 사회인데, 그리고 다민족주의가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된 지도 오래됐는데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통일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단순히 이게 그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게, 제가 작년에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각급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교에서 통일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연구인데, 이제 여론조사식으로 하거든요.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 문항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 정체성을 물어본 당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본 게, 요즘 지방에 가면 한 학교에 심한 경우는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에서 온 학생들이 많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물어보면 이 학생들이 느낄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라고 그러겠습니다. 당장 이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을 계속 끌고 가면은 통일 교육이 힘들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5% 이상의 한국의 인구가 이미 한민족의 어떤 혈연적인 한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은 지방으로 갈수록 또 어린 세대로 갈수록 더 크고, 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저희 미래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가 인구가 감소해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그래야 한국이 유지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용구 교수님도 이미 2000년대 초에 한 신문에 칼럼을 쓰셔가지고, 이게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개헌안이 나왔었는데, 개헌안에 변화가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민족이란 단어를 거의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에 있는 거 한두 개 정도 빼놓고는 그 헌법 안에 있는 민족이라는 용어들을 거의 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통일연구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족통일연구원에서 통일연구원으로 바뀌었죠.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몇 해 전에 이름은 통일연구원으로 바뀌었지만 정관회를 민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도 정관도 바꿔가지고 거기서도 민족이라는 말을 다 뺐습니다. 근데 민족과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민족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의 주체는 민족이고 통일의 목표가 민족을 복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민족이라는 것을 빼면 통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 개념화를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주체는 뭐고 그 주체에 따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몇 해 전에 쓴 글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생명공동체란 말을 몇 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영어 번역은 Community for Life였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이것이 많이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민족 대신 생명이라는 것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한 혈연적 공동체로서의 한민족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모든 생명,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생물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건 조금 황당한 것 같지만, 전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환경, 기후변화,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아리백 같은 걸 생각하면 경제 같은 것까지 포괄해서 그런 도전들을 저희가 응전하면서 통일이라는 의제까지를 다 포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것은 이미 매우 좁은 개념이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모든 생명이 잘 살기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전환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ommunity for Life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이미 이 생태학자들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틱 커뮤니티라고 번역은 같습니다. 번역은 생명 공동체로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 보면 이제 주체가 생명이 되고 통일의 목표도 이 생명들이 다 융성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 환경,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일 국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민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통일의 민족적의라는 점에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 대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최하진 교수님. 그 앞에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도 이제 점점 변해가고 또 국민의 인식 속에서도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실은 약화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최근 북한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민족 공동체를 이제 강조하면서 통일의 정당성과 방향을 제시해 나간 데 비하여 점차 이제 민족과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 담론도 민족이라는 정체성 범주에서 통일은 대박, 평화는 경제, 실용, 국익 등의 이계 범주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민족 개념은 사실 통일 및 남북 관계의 특수성의 기반이자 장기적인 동력이므로 통일의 그 한 목적성에 대한 정체성과 이익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담론 모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서 조금 전에 그 이상신 박사님께서 생명 공동체를 또 제시해 줬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담론을 이제 국제정치학회 및 관련 기구 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담론을 설득력 있는 좀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담론을 좀 구성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에도 민간 단체들 하향식이 아니라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여 민족의 이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능주의에서 말하듯이 낮은 단계에서라도 뭐 역사 언어 부분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예, 또 다시 제 차례가 돌아왔네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길게 한 번에 얘기하는 것보다 주제별로 나눠서 하니까 역시 우리 김태현 교수님의 해안이 다시 한번 돋보인다 생각합니다. 민족 통일의 민족적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외교부에 근무할 때 스페인의 왕립연구소인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대표단이 왔어요. 그 북한 평화와 무슨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왔고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겠습니다. 스페인에서 회의를 하는데 북한의 현지 대사와 그 평화연구소였나 이제 아주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날 회의를 하기 전에 리셉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근인가 그분도 한때 뭐 이렇게 북미 협상에 등장했다가 사라지셨는데 그분이 딱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누가 오는지를 다 파악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국방연구원에서 북한 군사 연구실장을 할 때 2012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면 제가 엄청 또 북한을 비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개를 하니까 나를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악질 반동이시라면서요. 딱 그러더라고요. 확인했다고. 뭐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라도 서로를 이해하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 두 분께서 얘기했는데 그 공동체, 생명 공동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3대 공동체 이야기를 했어요. 참 다 우리가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 통일과 관련해서는 그러고 보면 그때 민족 공동체,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렇게 세 개 나눠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최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공동체, 언어 공동체 이런 부분으로 기능별 협력을 더 함으로써 우리가 동질성을 갖다가 강화할 수도 있고 또 추가를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산가족이 이제 1세대 이산가족은요 거의 연세가 이제 광복 80년이니까 그때 어린이였어두면 최소 90세는 되셨을 테니까 사실 이산가족이라는 게 점점점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2세대 프로그램
3세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통일부 차원에서는 기획을 해서 한번 나중에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류도 하고 민족적 동질성도 확보하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앞서 첫 번째 주제 또 두 번째 주제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통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내재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인혜 교수님.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형적인 국제정치 전공자로서 앞선 세 분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통일의 국제적 의의와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이 통일과 관련된 민족적 문제와 의의가 저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민족, 무슨 뭐 소바인, 뭐 주권, 민족 국가 뭐 이런 개념들이 막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민족 국가에 대한 개인의 어태치먼트가 제일 강하면서도 동시에 소위 그 탈근대적인 현상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한반도는 동북아는 조금 예외적이지만요 막 나타나고 있는 이런 때에서 이게 이제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을 접근하는 게 굳이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을 뭐 저 역시 해볼 수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역사가 2000년이건 5000년이건 한 번도 이제 민족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근대 개념의 주권 개념에 기반한 국가, 통일된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897년에 그 이제 대한제국을 고종이 선포를 하지만 그게 국제사회의 번듯한 일원으로서 주권 국가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서구적 개념의 하나의 정부를 가져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맥락에서 1990년도의 독일 통일은 우리가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한반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가와야 되는 통일은 그냥 유니피케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의 어떤 민족적 뭐 수준, 범주, 내용, 차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통일을 회복하고 이렇게 복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역사를 가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수천 년 역사에서 만드는 그런 근대 통일 국가를 가지는 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세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상상력의 확장, 통일의 민족적 이해와 관련돼서 그런 거를 다 존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향후에 어떤 과정으로 통일이 다가올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의 드라이브를 걸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는 에너지원은 저는 우리가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 민족국가적 그런 국가 건설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술적으로도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은 뭐 근대 개념, 탈근대 개념, 서구 개념, 뭐 비서구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반도 차원의 어떤 민족적 개념을 만들고 이렇게 정립을 해야지 그게 통일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번듯한 세팅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몇 단계 건너뛴 말씀이긴 한데 북한이 요즘 주장하고 있는 두 개 국가론 이런 걸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두 개 적대적 이국가론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재미있는 주제인데 이따 지정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아는 시간이 나면 한대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박인혜 교수가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문제를 레이즈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분단 80년에 통일을 다시 논하다냐, 아니면 광복 80년에 분단 통일을 다시 논하냐냐, 그 문제 살짝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니다 이게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광복도 아예 아닌 거다라는 것과 맥락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통일이라는 게 그냥 아까 리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 유니피케이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뭔가 딱 끊어진 거를 다른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문질하고 주불타고 다 해야 될 그런 식의 중대한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의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관련해서 좀 전에 아까 라운드에서 우리 박인혜 교수가 말씀하셨나,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나,
박근혜 정부 때 그저 천안함에 가서 이렇게 손얹는 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다. 이게 진보 정권에서 그랬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우리 역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그 공산주의 터프한 공화당 정권이 저걸 대땅들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맥락인데, 어떻게 국내적 정치적 맥락하고 우리 그 민족 사적이라든가 세계 사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문제가 우리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이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가 어저께 느닷없이 그 뭐가 팍 꽂히는 바람에 페북에 글을 썼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진짜 뭐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미중 신냉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다.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문 뉴스 YTN 딱 틀었는데 앵커 나와가지고 미중 신냉전 시대 블라블라블 하는 걸 하고 저거 절대 안 돼. 왜 쓸데없이 냉전 프레임을 불러와가지고 지금 정세 더 씌우느냐. 그러면 그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정책 방향이 제약된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나 할까 지난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을 그 뭐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이쪽의 자유주의형의 이야기로 그림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본하고 협력 강화하고 미국 협력 강화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안보적 외교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왜 진영으로 붙이냐. 외교적 국가적 안보적 이익을 하면 같은 논리라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열어놓는 그런 자유로운 정책을 하자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 외교를 벗어나나 보다 그랬는데, 역시 아니구나. 따지고 보니까 이명박 정부조차도 실용 외교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마지막에 썼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를 외교 위에 놓는, 정치로 외교를 깔아뭉개는 악습은 여전한가 보다. 임진왜란 전에 그랬고 구한말에 그랬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야 정신을 차릴래? 라고 썼었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 정말 큰 프로젝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권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뭐 나토를 가느니 마느니 하는 식의 문제를 갖고 정권 차원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뭐 정치권 사라 그러죠. 우리는 학자들이니까 학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초당적이고 이렇게 어떤 범정부적, 범국민적이고 어떻게 범민족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뭐 좋은 안이 있을까? 뭐 어느 쪽이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국제 남북 관계 지금 국내 차례긴 하지만 한정하지 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우리 차진 박사님부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시죠. 예, 그 이제 통일의 그 정치적 어떤 영향, 의의를 이제 말씀하시라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저는 좀 양극화,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영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경제적 양극화보다 요즘은 사실은 그 이제 이념적인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이거는 사실 국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의 심각성을 사실은 모두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여론 및 정책 이슈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북 문제가 오랫동안 대표적 양극화의 그 사례로 지적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남남 갈등의 문제가 여론 차원에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정부 및 정책 담당자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 남북 대화 및 그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회담에 대한 높은 기대와 지지가 80% 이상을 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여론은 반드시 고정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론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대와 성과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각종 행사를 통해서 남북 교류의 기회와 경험도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통일 및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번 대선 2025년 대선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북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점도 사실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선거의 쟁점으로서 남북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나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동기도 좀 약화될 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과 이제 심각하게 부딪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 신범철 박사님. 최 교수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니까 이제 어떤 정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렇게 집권을 해서 통일 정책을 할 때 독점 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평화 논의는 진보 정부가 독점하고 싶어하고 보수 정부는 이 안보 부분은 안보 정부가 독점하고 싶어해요. 그러면서 다른 진영의 정부를 비판해 왔죠. 근데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앞서 그 3대 공동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명박 정부죠.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이명박 정부면은. 그때 제가 뭐를 경험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김영삼 정부부터 이제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나름 이렇게 겪어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자체에서 프로젝트는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현인택 장관님께서 학자 출신이셔가지고 그 이전에는 뭐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 지금도 뭐 몇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였는데 그때는요 1년 프로젝트가 10억이 넘었고 프로젝트 하나가 2억짜리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민족 공동체, 뭐 평화 공동체, 뭐 다양한 협력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독점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일관되게 하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국내 정치적인 인식의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고 어느 순간 북한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 협력 사업을 받게 될 때 물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제재도 완화해야 되는 또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딜레마를 풀어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만 기회는 계속해서 생길 거라고 보고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국내 정치적 과제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북한하고는 안 돼 하는 어떻게 보면 좌절감, 절망감 그런 것들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과거 경험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때는 제가 외교부를 그만두고 갔던 것 같은데 2016년인가 17년쯤에 스위스에서 제르마트 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아서 스위스가 나름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북한의 젊은 외교관들과 제가 외교부에 있었을 때인가 보네요. 외교부의 외교관들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갔는데 그때 이제 2박 3일을 스위스에 있는 제르마트에 있는 호텔에서 같이 먹고 자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근데 북한 애들이 담배를 피길래 담배 피는 신용하면서 입담배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남과 북이 똑같은 거야. 거기에 4명이 왔는데 3명은 어울리고 1명은 약간 왕따처럼 따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말 걸기에는 왕따처럼 따로 노는 애한테 말 거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쟤들하고 안 어울리냐? 딱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김대 출신입니다. 자기는 김일성대 나왔다는 거예요. 쟤들은 평양외대 나왔고. 그러니까 그 과외해서 거기도 과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생활 패턴이 사회주의라고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남과 북은요, 저는 동질성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서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통일은 정말 빨리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독점적 의식을 벗어나는 것이 이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습니다. 박인희 교수님. 통일의 정치적 디멘전 뭐 이런 건데요. 어느 사회나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과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표현이 조금 거칠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일 왼쪽에 이념적으로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좀 중립적인 표현이 기억 안 나는데 뭐 종북주의자 뭐 이렇게 하고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편명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저널리스틱한 표현을 쓰면 뭐 태극기 부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스케일을 1과 10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회에서 물어보면은 너는 어디에 속하니 물어보면 대부분은 자기가 6.5나 6이나 7이라고 자기를 디파인합니다. 대부분 한 50%에 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독일의 6.5와 한국의 6.5는 다르겠죠. 미국의 6.5와 일본의 6.5는 당연히 다르겠죠. 어느 사회나 진보 보수 성향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웨인 앤 로 무슨 낙태 문제, 총기 보유 문제, 동성애 문제, 세금, 마약, 요즘 워낙 30몇 개 주가 마리아나 화법을 했으니까요.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진보 보수를 가를 것이고, 유럽에는 이민자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게 이제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죠. 우리는 사회자님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통일하는데 민족 공조가 중요해, 한미 동맹이 중요해.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진보 보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45년 이후에 국가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준이 일면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항상 과도하게 국내 정치적 사안으로, 국내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 진보 보수의 통일 문제가 끼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쓰신 표현처럼 남남 갈등에 모두가 휘둘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가 소모해야 되고,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 그리고 아까 어떤 선생님이 이제 좋은 뜻에서 말씀하셨지만, 죄송하지만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축사 장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축사만 하시니까 이제 연구 과제만 발주하시니까 연구 과제 장관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석에서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해봅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학자들은 많은 고민도 하고 제안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통일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어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대통령 1인 중심의 독점, 아마 다른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통일 정책이 가장 대통령의 독점이 가장 강력할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노력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미중도 포함하고 무슨 굉장히 다양한 인풋이 있어야지 이제 아웃풋이 나올 텐데, 아카데미에서 논의하는 거는 일정한 이제 틀 안에서 하는 거고요. 통일에 대한 노력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의지, 이게 이제 독보적으로 중요한 어떤 설명 변수이다 보니까, 독립 변수이다 보니까 저는 정치적 논쟁에도 쉽게 휩싸인다고 생각을 하고, 남남 갈등에서도 허우적거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왜곡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 리소스, 생각의 리소스를 발굴하고 만들어서 정책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사회 현상. 저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의 전제 조건은 상권 분립이잖아요. 저는 국회의장이 바뀔 때 중요한 통일과 관련된 메시지를 낸다든지, 국무총리나 어떤 그 법원의 사법부의 대표자들이 통일 문제에 관련된 메시지나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의지, 어젠다, 방향성 설정 이런 거에 묶여 있어서 저는 그런 거를 좀 벗어나는 게 남남 갈등 혹은 정치적 왜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탁상 공론이 되지 않도록 이 좋은 이야기를 잘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 박사님이. 예, 시간도 많지 않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남남 갈등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남남 갈등,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한국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냐, 아니면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서로 미워하다 보니까 북한과 통일 문제를 서로를 미워하기 위한 구실로 쓰고 있는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최화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고 했을 때 보수도 거기에 막 환호작약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 방문했을 때 전 국민이 다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통일연구원에서 그 통일 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긴 납니다. 보수와 진보가 같은 사안을 물어봤을 때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 인용을 해놨습니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 협력을 지속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면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가 한 59% 정도가 교류해야 된다고 답하는데 보수는 46.6%예요. 분명히 보수가 낮죠. 근데 보수가 46.6%라는 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그게 낮은가? 물론 진보가 더 상대적으로 더 많지만 보수조차도 이 정도면은 거의 과반수 가깝게 북한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찬성하는데 우리나라가 남남 갈등이 실제로 그렇게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이 조사를 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극화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미국에서 박인희 교수님께 예를 들으실까 하나만 얘기를 더 하면 요즘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이 ICE를 보내가지고 뭐 캘리포니아에 그 이민자들을 잡아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그 스테이트 라이트라고 하죠. 연방 정부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이것을 줄이고 주 정부의 권력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공화당의 정말 뭐 수백 년까지는 아니지만 수십 년 된 그런 주장인데 공화당 대통령이 나와서 연방 정부가 무력을 동원해서 주 정부를 지금 정말 유린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면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자신들이 편하게 그것을 사용해 먹는 거죠. 저는 남남 갈등이라는 것이 그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좀 그것이 부풀려진 적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화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그렇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이크 있어요 어디? 예, 마이크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예, 예. 한 말씀 예. 잘 들리지요? 예, 괜찮습니다. 예. 나 오늘 여기 딴 데도 가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다 들었고 여기 또 내가 또 녹음도 해놨는데 아주 좋았어요. 아주 4개 퀘션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의견을 들어보는 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으면서 내가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except 우리 북한 실장하고 있는 나는 6대 통일 원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정치 정보 그래 조금 그것도 문제야 보니까 그 전문적으로 통일을 연구자하고 좀 갭이 있어요. 국제 정치적 시각에서 딴 건 뭐 다 좋아요. 국제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전부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우리 존경하는 신범철 국방 전문가란 말이에요. 통일 문제하고 조금 틀려요. 그런 것이 패널 할 적에 조금 이 보수 진보를 함께하는 그런 패널을 앞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2가지 질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는 김대중 정부 때 통일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일을 어떻게
개념화했는가를 그 당시 지금 한 분도 그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념 두 가지야. de jure unification이라는 게, 그 다음에 de facto un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개념을 그 당시에는 남북한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de jure 법적 제도적은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면은 수렴 이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과거의 신라와 가야가 통일했던 그런 복지국가 시대에 그 개념을 우리는 많이 인용을 해, 수렴 이론을 이용해서 우선 남북 연합 2단계지요. 그거 남북 연합 단계는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 방안의 2단계입니다. 그 2단계 방안은 이국가론이에요. 방금 말씀하는 북한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셔널리스틱 해가지고 절대로 두 국가는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그게 그 사람들 표현이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이종석 원장, 정의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정동영 통일부 장관 두 분을 특사로 아마 보낼 거예요. 그 정동영이 장관이 어저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신범철 이제 학교로 돌아왔으니까 축하합니다. 정동영 장관이 어저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미 대화를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수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정부의 태도는요, 두 국가론으로 나가면 남북 연합 단계,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통일로 가자는 거 아닌가. 드주르에 그 여러분들 뭐 이야기하는 그러한 원 코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reunification, 북한이 이야기하는 영어로 reunification, 우리가 이야기하는 Korean unification, 그 두 개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 코리아 유니피케이션, 이것은 드주레로 가자는 거고 우선은 평화공존으로 나가자. 저는 이거기 때문에 내가 그 점을 조금 아무도 멘션 안 해서 그 당시에는 포용 정책입니다. 그 임동원 씨하고 내 이런 이야기 역사가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만들기에 내가 그때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 소장했잖아요. 그 이제 같이 하면서 나는 뒤에서 포용 정책이라는 거를 사실은 임동원 씨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상의해서 만든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engagement, 그 당시에 보면 engagement policy of national reconciliation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뭐 관여 정책, 뭐 이런. 왼손 마이크를 손에 이렇게 고정하고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질문인데 우리 박은희 교수가 이야기한 거 두 국가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의미인지 혹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내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혹시 내가 앞으로 칼럼을 쓸 때도 우리 박인희 교수가 만약 내하고 틀린다면은
내가 인용을 할게.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상세하게 나는 두 국가론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뭐 내셔널 유니피케이션 우리 통일 영어 그 표현을 바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민족 그 그런 그러면 두 문제. 국가로 내가 예. 그걸 질문으로 저도 사실은 나 배를 생각하긴 했었는데 우리 박인혜 교수 생각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박 교수.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찬성하거나 신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인데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거, 국제사회에서 노멀한 멤버십을 가지는 거. 저는 우크라이나 북한의 참전이 북한에게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어떤 그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국가론이 완전한 솔번트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글로벌 사우스 안에서 북한이 일정한 외교적 공간과 정상 국가로서의 어떤 활동 범위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전략으로 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관계에 있어서 저는 개성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할 때 5만 명 했거든요, 선생님.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만 명이 한국 회사에서 주는 월급 갖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그게 스필오버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환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경제학자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예전에 IMF나 거대한 해외 인베스트가 들어갈 때 부담스러워했던 게 소바인 스테이트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관계 같은 거에 있어서는 그냥 두 개 국가로 해서 북한에게 일정한 이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게 입구 전략으로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내가 1분, 생각하는 예, 1분. 예. 두 국가론은 이게 지금 우리가 91년부터 유엔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하자는 거예요, 내 주장은. 그래서 영토 조항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모순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점을 예, 알겠습니다. 헌법 개헌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쩌면 할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한 2달, 3달쯤 전에 요새 하도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가끔 이제 그 페북에다가 혼잣말을 끄적거리게 하는데 그때 뭐라고 썼냐면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지 않은 것이 인간사의 비극이다. 윌슨의 선한 의도가 히틀러 등장을 낳았고 오바마의 선함이 트럼프의 당선을 낳았다. 그걸 뒤집으면 트럼프의 악행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아니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중국 외교자가 왕이가 댓글을 한 거였죠.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진짜 확인했더니 왕이가 맞아요. 오늘 그 말을 인용을 하려고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없어졌어. 제 페북 글도 없어졌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답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생각하느라고 여기 이제 숙제였거든요. 숙제를 슬슬 풀어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합적 결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그 냉전이 끝나자마자 우리 국정책자 다 아는 케네스 월츠나 크리스토퍼 레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당국은 오래 못 가고 일수간에 그치고 조만간 세력균형 법칙에 따라서 다국 질서가 오고 세력균형의 법칙이 작동할 거고 미국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다른 나라가 그걸 밸런싱을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론 세이브하느라고 소프트 밸런싱이다 하는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고인물이었어요. 탈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냉전부터 한 5, 60년의 그 시간 사이에 그냥 고인물이 앉았던 거죠. 앉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그 고인물을 휘 젓고 있는 거죠. 휘 젓고 있으니까 다시 더욱더 올랐다가 무거운 거는 아래로 내려앉고 가면 위에 뜨면서 재질서화하는 리오딩 과정이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보기엔 우리 통일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제가 시작에서 이제 그 별이와 알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 한 번도 안기지 않았던 아리가 저한테 넘좀 안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가능성, 우리 통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가능을 열어두고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